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중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텍스트 324쪽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스타일리 시대 프로슈머로 등장한 문화 부족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여기 조금 넘어가 버렸네요. 327쪽입니다. 친근의 환상을 넘어선 팬덤 코드.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텍스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세대한테 조금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해도 이 책을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제를 제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도 이런 말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 있지만 어떤 뭐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해서 드라마에 빠져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다른 생활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드라마 페인족, 페인이란 말을 썼죠. 이와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떤 특정한 스타를 좋아하는 페인들이 있는데 이걸 팬덤, 요즘에는 팬덤족이라고 합니다. 팬덤. 요즘에 뭐 BTS 팬덤, 뭐 무슨 팬덤 해가 팬덤들이 있잖아요. 그 팬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 그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어떤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좀 인기 영향에 따라서 거대한 팬덤도 있고 조금 소규모의 팬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전에는 뭐 지금은 해체된 그룹이지만 H.O.T나 동방신기 이런 또 팬덤도 10대 소녀 팬덤도 있었고 그 보면은 이제 너무 광적이거나 또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 붉은 악마 해가지고 그죠? 이런 뭐 그래서 최근의 팬덤 문화는 이런 추종자들이 스타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된다든지 수동적으로 소비자로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의미. 예? 이제 페인 문화와 조금 연관이 있지만 수동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이 팬의 사랑이 물론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팬들이 옛날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추종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바꾸는 능동적인 힘을 가진 문화 생산자로 바뀐다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우리 BTS 팬덤은 우리나라 팬덤 아니고 전 세계적인 팬덤이잖아요. 그 가입자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BTS의 그런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동참하면서 그런 팬덤은 굉장히 BTS를 좋아하지 않는 팬들이라 하더라도 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BTS가 유엔이라든지 이런 뭐 유네스코 거기에서도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이제는 대중문화 스타가 어떤 정치인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TS 같은 경우는 그런 입지에 있는 그룹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100년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니까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또 지원도 해주고 사실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이동연 씨라는 그 이제 이 책은 문화를 만드는 힘, 팬덤과 페인, 문화 부족의 사회라는 이제 책에서 2005년도에 이제 발췌한 겁니다. BTS가 활동하기 전입니다. 아마 지금 썼으면은 BTS가 언급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참여하고 문화연대가 있는데 이 문화연대는 2001년 한국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정기 포럼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계획과제로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답니다.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 이제 순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불공정하고 선정식 일부가 어떤 특정 장르만 너무 독점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나 이런 노래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그죠? 또 뭐 이렇게 정선하는 회사와 기획사가 서로 결탁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판단되어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열리고 또 그 회사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아무리 떠들어도 순위 프로그램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KBS와 SBS가 가요 순위제를 폐지했거든요. 이런 운동에 성공하게 된 것은 일반 음악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운동에 동참했던 음악 팬들은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인데, 옛날에 그 스테지 팬클럽 회원들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팬클럽이 먼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그 이후에 뭐 god나 H.O.T 이런 일부 팬클럽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공연과 계약 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사정을 말하면서 도움을 또 청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공청회가 끝난 뒤에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의 후속 작업도 있었는데, 여타 대중음악 계획 과제들을 이제 그 사회에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음악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히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뭐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 모임 이런 단체도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련의 그 뭡니까 이런 운동들을 보면은 이 이동현 씨가 볼 때는, 여기 나는 하는 분이 이제 이 글을 쓴 이동현 씨거든요. 첫째는 우리 시대의 팬덤은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팬덤 문화가 스타와 팬 사이에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그런 종속 관계가 아니다 이 말. 네? 이제는 자생적인 문화 실천을 하고 있다 팬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덤 문화는 특정 스타나 장르를 선호하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임 형태를 만들고, 대중문화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음악인이나 또 뭐 배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장르를 선택해가지고 자신들의 문화 속에 수용하는 대중문화 이런 일반적인 문화 현상입니다. 이 스타덤에 오른다 이런 말 하죠. 그때 이 덤이 이 표현에 들어간 거죠. 이 스타덤이 대중문화 스타에게 주도권이 주어져서 그 대중 스타들이 그 당시 문화 유행을 선도하는 현상을 낳고, 이렇게 본다면은 팬덤은 이 스타들이 만든 스타일과 취향을 자신의 선택과 기호에 맞게 재가공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BTS 팬덤처럼 선한 영향력,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선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팬덤의 자생적인 문화 실천이 팬덤 내부 갈등도 물론 있겠지만 팬덤 문화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요. 또 이런 팬덤 조직은 조직력이나 결속력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팬덤 문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화운동, 문화 소비자 운동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의 주체들은 그동안, 잠깐만요. 자, 밖에 잠깐 시끄러워서 제가 문을 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덤 문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화운동이고 문화 소비자 운동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팬덤의 주체들이 그동안 팬클럽이 너무 자기 팬클럽 아니면 다른 팬클럽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너무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원인이 팬클럽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 환경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어. 즉 너무 상업적인 기획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또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 때문에 지나치게 횡포를 부린다든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원인이었거든요. 그래가 가요 순위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가 팬클럽들끼리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한 게 사실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들을 자기 그 스타의 인기 유지를 볼모로 이용하는 기획사의 상업적 전략,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 이제는 팬덤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팬덤 문화의 자생적인 실천이 왜곡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팬덤 문화가 본격적인 문화운동이나 문화소비자 활동으로 확대되지 못한 그런 어떤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주류 문화, 주류 공식 문화의 거부감 이런 것도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적 환경 요인이 개선되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빠순이 빠돌이 이런 부정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팬덤 문화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새로운 실천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단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동현 씨의 이제 글을 이렇게 쭉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 저는 1, 2, 3번 중에 3번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팬덤 문화의 문화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로 직접 내지는 않겠습니다. 텍스트를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을 직접 써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만, 그죠? 제가 과제로 제시하면 되겠지만 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글을 쓰지 않겠죠. 어쨌든 글 쓰기는 자꾸 써보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과제를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를 자꾸 내면 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거는 과제에서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 집중 탐구에 보면은 3번이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그 이후에 소위 신세대가 대중예술의 소비 주체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이 이 기성세대들의 권위주의나 획일성이나 집단주의 등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갈구했고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거대한 대중문화 산업자본이 이들을 주문화의 소비층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세대 문화는 스스로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 문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기성체제의 문화 자본 논리에 종속되어서 새로운 소비자 문화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 대중문화 연구자인 김창남 씨가 대중문화 이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신세대들 문화는 이들의 자발적인 욕구와 생산 능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랩이나 록 같은 신세대 선호의 대중음악은 서구에서 들어와 상품화된 형태로 제공된 것이고 뮤직비디오나 전자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랩이 미국 빈민가의 흑인 청소년들에 의해 자생해서 문화산업에 의해 상품화되는 과정을 밟은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랩은 상품화된 형태로 들어와서 신세대가 이를 선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하위 문화로서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어진 문화를 소비함으로써만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신세대 문화의 기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이러한 신세대의 소비 중심 문화가 소비 취향 공동체인 페인 문화나 팬덤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페인 문화와 팬덤 문화의
문화적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텍스트와 또 인터넷에서 또 관련 주제를 쳐서 부수적인 자료가 있으면 한번 활용해서 글을 써보십시오. 과제는 아닙니다. 또 제시하면 많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도를 더 나가겠습니다. 지금 텍스트가 좀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문화란 말은 이제 결코 우리에게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히 이제 시골 같은데 지방에 가면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 교실에 가보세요. 많은 반은 한 절반 이상, 좀 적게는 3분의 1 이상이 이주민 여성들의 2세대, 3세대 이런 학생들이 그 반의 이제 비율입니다. 지금 지방에 이제 많이 빠져나오고 도시로 빠져나오고 그 지방의 소규모 작은 도시들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빠져나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률도 계속 너무 떨어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주민 2세대, 3세대들이 없으면 더 지금 아마 학교가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타문화권에서 뭐 한류 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학생들이 없으면 대학교도 지금 일부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학생 수급도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한, 벌써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 그전에 외국인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만 명 될 거거든요. 전체 우리 한국인 결혼에서도 지금 한 10% 이상, 15% 이상이 국제 결혼이라는 게 지금 통계에서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어떤 단일 민족론으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단일 민족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이 이제 섞여 있고, 사실은 그렇죠? 완전한 단일 민족은 아니죠.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이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사회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을 좀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지선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 단민족 신화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이나 뭐 학문이든 교육이든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왜곡된 상도 만들고 또 사회적 갈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럽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 어떤 갈등이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문화가 전통적이죠. 그럼 기독교는 개신교 쪽, 가톨릭도 그렇지만 개신교가 특히 그랬는데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입니다. 과거의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종교,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서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종교 전쟁, 그죠? 그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종교라든지. 그래서 더욱더 갈등이 많은 게 이 두 문화입니다. 두 종교고. 우리는 뭐 이슬람계 여성들이 히잡을 쓴다 해서 그걸 히잡을 쓰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하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유럽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문화 동아주의 정책, 다문화 정책이 아니고 동아주의 정책을 펼쳐서 프랑스 문화에 따르고 흡수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프랑스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또 차별을 많이 하니까 갈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 사회도 지금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제를 할 건데 우리가 역시 시간 관계상 지금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문화주의의 두 얼굴 하면 우리가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다문화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그 말인데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직접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다문화주의 339쪽에 이 부분을 조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시간을 한번 볼까요? 21분이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집중해서 보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 볼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보면 다문화주의 담론이 이제 굉장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문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그래서 몇 년 오래됐습니다. 뭐 학술 회의에서도 주제로 다루고 또 여러 NGO 단체들도 다문화주의를 주제로 해서 결혼 이주자 여성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결국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니까 이런 정책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도 여행이나 학업, 취업 이런 걸 목적으로 해외에 가는 우리 한국인들도 많아지죠.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와 교류하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다민족 중심주의도 이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주의가 유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나 시민사회가 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을 너무 피상적으로 또 비현실적인 것을 그런 측면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 그런 입장이고 또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국민 통합의 이데올로기 혹은 그런 운동을 지칭하는 게 다문화주의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이 다문화주의 정책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죠. 차이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과 가치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특정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특수한 목적과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성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그죠? 사회적 역사적 어떤 맥락이나 그런 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우리보다 역사적으로 앞서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주나 호주 등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나라들과 환경이 또 좀 다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까 말한 유럽이나 미주, 호주 이런 나라에서 다문화주의 논의는 이민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가족 이민이 허용된 국가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주로 자기들끼리 어떤 자기 종족들끼리
서로 모여서 사는 공동체나 마을을 구성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자기 이민자들만의 소수민족이 서로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러한 종족 공동체가 그 종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또 어떤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사회적 입지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서구에서 다문화주의가 정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이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권리에 대한 요구, 또 국가가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을 관리하는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 이유에서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자들에게 한국식으로 동화해라든지 또는 침묵한다든지 이거 외에는 선택할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치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 입장이 각축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실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런 논쟁은 적어도 가족 이민이 허용되고 우리 불법 이주자도 그 체류하는 국가에서 체류권이나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정착이 가능했던 그런 국가에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게 이 다문화주의 담론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민 수용 국가가 정식 이민 수용 국가가 이민국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이민국 선포 단계에 지금 거의 다가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주자나 노동 이주자나 이런 사람들 숫자를 통계를 내보면 지금 거의 그런 수준에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단기 이주자, 그렇죠? 단기간에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오는 이주자들 말하죠. 이런 단기 이주자로 간주되는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주의는 정부의 정책에서 다뤄진 적이 없고, 그나마 다문화주의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아무래도 결혼 이주자 여성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혼 이주자 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아이를 낳고 한국 가정으로 편입되는 그게 이제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민으로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민자 집단하고 이제 비교할 때 정책이 꼭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여태까지는 다양하지 못했고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킴리카라는 사람이 지적한 말이 있는데,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열려있는 텍스트며 이를 현실화시킨 국가의 정책과 목표도 다양하고 또 결국 다문화주의 이상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개입의 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우리 현재의 국가와 시민사회, 이주민 그룹, 이주민 집단 간의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지금 관계이고, 원래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란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시민사회와 이주민 노동자를 지원하는 NGO를 통해서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단일 민족에 기반을 둔 국민주의가 만들어내는 인종적인 혹은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성적인 이런 다양한 폭력을 통해 이주 노동자나 혼혈인이나 결혼 이민자들의 어떤 인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GO나 시민사회에서 이 다문화주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간의 인정, 이런 의미보다는 한국의 단일 문화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어떤 거기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문화주의나 다문화란 용어가 정부에 의해서
이제 사용된 것이 2006년 이후입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민간단체들은 다문화 가족 관련 위탁 사업을 이제 수령하려고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는데, 시민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주의를 주도해야 할 주요 행위자인 이주민들의 법적 지위는 제대로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한계 때문에, 법적 지위가, 이주민들의 법적 지위의 한계 때문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다문화주의는 정착형 이민자인 결혼 이주자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제 주제로 다뤄지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노동자들이나 이주민 노동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게 주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이나 노동, 문화 등 이렇게 급속하게 전 지구적으로 이제 서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거대한 흐름에서 우리가 이질적인 문화행위, 서로 다른 문화행위자들 간의 교섭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문화가 서로 교차하고 교류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문화주의를 정책적 기조로 이제 채택할 경우에 이러한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에서, 그런 국가에서 이제 상호 타 문화 간의 교류를 해야 하는 이 한국인들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런 다문화주의 가치에 의거하지 않는 그런 허구적인 다문화주의를 유포해서는 이제 안 되고,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문화주의는 이상이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문화 간에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다문화주의 이상이 구체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한국의 국민이 누구고 시민의 권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한국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 이런 어떤 분야까지 이제 다문화와 관련해서죠.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이제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한국의 결혼 이주자 정착 지원 사업이 다문화주의 정책이 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다문화주의 정책은 일상이나 노동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 미디어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또 편견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정책이 다문화주의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근거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법적 근거에 보면 여기 나오죠. 최근 법무부에서 통과한 대외 외국인 처우 기본 법안, 그 다음에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협약,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 외국인 처우 기본 법안이 제1조가 대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래서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제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3조에서는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이 법이 대한 외국인 등의 처우에 관한 실질적인 어떤 제도의 도입과 개선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하고 공부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 문화적 차별을 없애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18조에 보면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정신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또 한국에 있는 제한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법적 근거를 보면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켜야만 합니다. 여기 이제 가입했기 때문에. 따라서 문화 다양성은 각 개인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고, 그래서 각 개인은 특정한 사상, 이념, 제도에 의해서 그런 어떤 문화의 획일화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하여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대되는 삶의 양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또 자신의 판단에 반하여 특정의 가치나 믿음, 관행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권리, 거기에 충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또 대안적 가치도 모색하고 또 타자의 문화를 이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세계의 문화 다양성에 비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조항이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 협약이 우리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비전을 갖고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그런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정책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글은 김현미 씨의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과 정책이라는 글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럼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보면은 학습 길라잡에 보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 2번은 한국의 단일 민족 신화는 글로벌 시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3번은 다문화주의의 기지가 되는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란 무엇인지 서술해보자. 여기에 이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도 있지만 이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방금 우리가 읽은 텍스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도 직접 과제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입니다. 지금 오늘 텍스트를 제법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을 한번 보고 제가 38분이네요. 동영상을 사실은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씩 필요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대통령 글쓰기의 저자라는 강원구 씨 작가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17분 조금 많네요. 중간에 제가 조금씩 건너뛰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과제를 주셨는데 이 훈련하고 제가 많이 능력이 좀 나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그 조직에서 글을 잘 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뭐 일을 잘하는 분들 보면은 이걸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를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쓰기를 잘하려면 말하기, 듣기, 읽기를 잘해야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듣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듣기죠. 그리고 죽기 전까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어찌 보면 듣는 기간이 제일 긴 거죠. 근데 의외로 이 듣기를 통해서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이제 8년간 있으면서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는 기간 동안은 완전히 듣기에만 의존해서 글을 썼거든요. 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에게 듣는 거죠. 제가 기업에 있을 때는 회장의 말을 들었고요. 회의 때 배석해서 듣고 행사에 따라가서 듣고, 이게 사실은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그 조직에서 글을 잘 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람의 그 모든 게 이제 그 제일 위에 정점에 있는 그 사람 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아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 듣는 것은 전문가에게 듣는 겁니다. 제가 써야 될 글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듣는 거죠. 그럼 뭐 청와대 조직 안에 있을 때는 해당 부서도 있고 그 담당자도 있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듣는 겁니다. 세 번째 듣는 대상은 전 이제 밖에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역의 날이다 그러면 무역인에게, 소방의 날이다 그러면 소방인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서 대통령이 뭘 하셔야 되면은 그 지역민들에게, 그 당사자에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그 조직 밖에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당사자에게 듣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들으면 쓸 수 있더라고요. 뭐 회사에 지금 몸담고 계신 분이나 혹은 뭐 학교에 있는 분들 다 저는 이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다만 이 듣기로 글을 잘 쓰려면 필요한 역량이 있다. 네 가지 역량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결국은 듣는 것은 사람에게 듣는 것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두루 이렇게 넓은 분들이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지를 알고요, 자기가 모르더라도 소개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누구에게 가서 들어봐,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 같은 데에 있는 분들은 관계가 좋으면 동료들이 알려주고요, 윗분이 잘 알려줍니다. 그걸 듣고 글을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내가 뭐 글재주가 있고 아는 게 많아도 글을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질문 능력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가서 이제 뭐에 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알려주게 돼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지를 작성하고, 또 질문지를 갖고 가서도 질문지 작성한 것만 물어서는 안 되고, 내가 물은 거에 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꼬리를 물고 의문을 가지고 반문을 하고 이러면서 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질문을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배경 지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물을 수 있어요. 전혀 모르면 뭘 물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어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탐구욕, 뭔가를 이렇게 아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한 것을 알았을 때 제가 모셨던 분들이 그래요. 저는 선전 한 4초 5초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질문합니다. 배우는 걸 좋아하고요, 모르고는 그냥 안 넘어가요. 어떻게든지 알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늘 질문하고. 세 번째 필요한 건 공감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질문하려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공감하면서 해야 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느끼는 심정이라든가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그 사람의 처지가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저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공감력이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인터뷰가 늘 걱정되고 두렵고 한마디로 질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능력은요, 요약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은 다 들을 수 없거든요. 들으면서 요약을 잘 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 중요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밑줄도 긋고 별표도 치고 번호도 매기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이분이 지금 나에게 뭐를 얘기하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서 잘 요약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행정관분들이 4분 계신데 5명이 같이 가서 대통령께 구술을 들어요. 대통령 연설에 이런 내용을 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뭐 한 5분짜리 연설도 뭐 최소 30분 1시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한 30분을 듣고 와서 3분 5분 연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약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벗어나서 막 얘기를 하신 것을 주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요약이 안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 그 진도 나가는 얘기 말고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 같은 것은 다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전혀 머릿속에 안 남아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잘 이렇게 추려낼 수 있는 그 요약 능력. 저는 이거 키우려고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제가 상사에게 이제 그런 제가 요약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시면서 과제를 주셨는데, 칼럼을 30개를 뽑아오라고 그래서 그 5가지 숙제를 줬어요. 첫 번째는 각 칼럼에 가장 중요한 문장에 밑줄 그어라 해서 가져와라. 두 번째는 각 칼럼을 3문장 이내로 압축해라. 세 번째는 각 칼럼의 중간 제목을 달아와라. 네 번째는 각 칼럼의 주제문을 파악해와라. 핵심 메시지를. 그리고 5번째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옹호해봐라. 이 훈련을 했었는데, 이 요약 훈련하고 제가 많이 그 능력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요약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을 이제 요약하는 거죠. 이게 글로 따지면 말을 쭉 녹취를 해서 글로 풀고 그 글을 놓고 이렇게 밑줄도 긋고 이렇게 요약하는 행위인데, 사실은 그 말, 그 글 뒤편에 있는 그분의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배경에 있는. 보통 이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죠. 말과 글을 텍스트라고 하면은 그 컨텍스트, 말이나 그 언어가 아니고 그 언어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뜻.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말만 들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내가 알 수가 없죠.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생각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잘 헤아리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가능한 분들은 한마디만 듣고도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배경이 뭔지 그걸 쭉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그걸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보면 그 단순히 뭐 글만이 아니고 일을 잘하는 분들 보면은 이걸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분들은 윗분이 말하지 않은 윗분의 어떤 숨은 니즈, 나에 대한 요구, 어떤 기대,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줍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뭘 해서 갖고 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필요했는데, 이거 누가 해오나 내가 기다렸는데 자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분도 그런 욕구가 없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잠재 욕구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를 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말한다고 하죠. 아이가 배가 고플 때는 엄마한테 표현을 하고 잠이 오면 표현을 하지만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요구하지 않은 욕구가 욕망으로 남는다고 자크 락강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파악해서 그거에 부응을 해주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 욕망은 저는 자식에게 공부를 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근데 진짜 욕망은 뭔가? 저는 아니 공부를 잘한다고 꼭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그 뒤에 있는 욕망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내가 애를 잘 키웠구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주변에 뭔가 그런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를 잘 파악해야 이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듣기는 그 네 가지고요. 그 다음 읽기인데 저는 글쓰기에 도움되는 읽기를 해왔습니다. 뭐 글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이런 읽기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글쓰기에 도움되는 읽기를 할까? 그래서 네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작가의 작품을 두루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체를 담는 겁니다.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읽거나 한 작가의 작품을 두루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가 또 관심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그 테마와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저는 그게 글쓰기였어요. 글쓰기에 관한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글쓰기에 관한 또 광고가 뭐 광고라기보다는 거의 다 읽다 보니까 적어도 글쓰기에 관해서 글을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글쓰기에 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말하기에 대해서도 글을 쓸 수 있고, 소통에 관해서, 리더십에 관해서. 왜 그러냐면 한 작가의 작품을 계속 읽으면서 나의 어떤 그 사람을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어떤 문체가 생겼고, 그 문체에 담을 내용을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고, 거기서 자신감을 붙여서 이걸 다른 영역으로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글쓰기도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세 번째는 저는 글을 읽을 때 내 글에 써먹을 글감을 내가 읽은 글에서 반드시 뭐라도 찾고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책을 읽을 때 한 꼭지 글을 읽으면 다음 꼭지 넘어가기 전에 방금 읽은 이 한 꼭지에서 내 글에 써먹을 뭘 얻었나.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뭘 인용을 했으면, 그래 나도 내 글에 이런 거 한번 인용해 봐야 되겠다. 혹은 그 글에서 이 필자가 자기 어떤 경험을 소개했어요. 그럼 그 경험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내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그거를 나중에 내 글에 써먹고, 아 이런 게 글이 되는구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생각을 밝혔어요. 내 생각은 다른데? 그래 내 생각은 이거야. 그 생각을 내 글 쓰는데 써먹고요. 그러니까 남의 글을 읽으면서 내 글에 써먹을 거리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시작이 너무 좋아. 아 나도 이렇게 글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글에서 내 글에 써먹을 뭔가를 찾는 거죠. 그게 아주 몸에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칼럼 같은 걸 하나 읽어도, 하나 읽으면, 심지어 페이스북에 긴 글을 하나 읽으면 반드시 거기서 내가 내 글에 써먹을 거리를 찾습니다. 거기에 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마지막 네 번째는 글을 읽을 때 저는 그 글의 구조,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유심히 봅니다. 그거 보는데 한 5초면 돼요. 글 하나 읽고 어떤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흐름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글은 뭐를 주장하고 그 주장한 이유를 대고 근거를 달고 다시 한번 뭐 재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글은 자기에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경험을 소개하고 일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하면서 내가 뭘 깨닫고 뭘 배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주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이런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모든 글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나름의 어떤 틀이 있는 거죠. 그 틀. 이제 그런 틀을 저는 보려고 그 살을 다 발라내고 그 뼈대가 어떻게 되어 있나, 글의 어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 설계도 이거를 파악하려고 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하면서 읽으면 어떤 흐름 구조도 갖게 되고 그거를 쓸 수 있는 문체도 갖게 되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얻기 때문에
읽는 거, 독서나 이런 게 내 글쓰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제 구조 관련해서는 저는 목차 많이 봅니다. 목차를. 목차에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하기입니다. 이거는 더 글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 전에 늘 말해봅니다. 제 아내에게 말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산책하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말해보다 보면은 저는 5가지를 얻어요. 첫 번째는 말하면서 쓸거리를 찾습니다. 쓸거리가 떠올라요, 말하다 보면. 두 번째는 그 내 생각이 쓸 내용이 정리가 돼요. 세 번째는 말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내가 쓸 글의 반응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건 재미없어 하는구나. 이 반응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해보고 쓰면 구어체로 써져요. 읽기 쉬운 글이 됩니다. 저는 문어체보다는 쉬운 구어체로 쓰자. 말해보고 쓰면 구어체로 쉽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저는 말하기가 글쓰기의 그 워밍업입니다. 일종의 루틴이에요. 제 뇌에 이제 글 쓸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행위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 뇌는 아, 글 쓰려나 보다 하면서 글 쓸 준비를 자기가 하면서 아까 얘기한 생각을 떠올리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반응을 살피고 이걸 자동으로 합니다. 어차피 글을 써야 된다는 거를 말한 뒤에는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기를 통해서 글을 쓴다. 그래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 읽기, 말하기로 글을 쓰자. 네, 오늘. 자, 여러분 도움이 좀 됐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텍스트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조금 너무 지루할 수, 단조롭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항상 동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물론 글쓰기와 다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343초까지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